한번 스터디 해볼 건데, 자, 한번 모티브로, 어, 모티베이션, 동기로 한번 어거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 우리 어플레이 회장님께서 예시로 그냥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의 몸무게와 키의 정보를 담는 바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코드를 이제 다른 팀원에게 전달을 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팀원은 이 회장님께서 건네준 이 코드를 어떤 의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선 이 바디 클래스를 사용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여서 이 바디 클래스 안에는 웨이트라는 멤버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웨이트라는 몸무게 멤버 변수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직접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 예제는 사실 엄청 어거지로 만들어 본 예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발생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자, 몸무게가 마이너스 100이에요. 몸무게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말이 될까요? 몸무게에 들어가는 값은 당연히 양수여야 하겠죠? 몸무게가 음수인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말이 되지 않죠. 또한, 아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외부에서 방금과 같은 상황처럼 의도치 않은 동작을 막기 위해서, 또는 접근조차 막아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접근 제어자, access modifier라고 합니다. 또한 코드의 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통 고객 같은 경우는 은행 창구에 그 누구든지 올 일이 있다면 접근할 수 있지만, 금고 같은 경우, 은행에 있는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가 없죠. 특정한 관계자만이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어자라는 말 그대로 접근을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곳은 접근하도록 하고 어떤 곳은 접근을 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라는 것은 맨 처음에 봤던 예제처럼 그런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의도치 않은 동작, 몸무게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그런 의도치 않은 로직, 이런 동작과 외부의 단순 접근을, 외부니까 외부의 단순한 직접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접근 지원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접근하는 허용 범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는 허용할지, 어디는 허용하지 말지. 그리고 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그 접근 제어가 자가 붙어 있는 그 멤버를 사용할 때, 그쵸, 그 멤버에 접근할 때의 그 위치, 현재 그걸 어디서 호출했는지에 대한 위치 관계를 뜻하는데요. 그 위치 관계가 바로 뭐 클래스 간이거나 패키지 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접근 저자가 총 4 가지가 있는데, 디폴트,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로 4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의 접근 지어자는 이렇게 접두사로 붙여지게 되는데요. 변수 타입, 여기서 변수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뜻합니다. 일반 지역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 타입, 메소드 타입, 클래스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접근 지어자라는 것은 이렇게 변수 타입을 보시면 int 앞에 private이라는 접근 지어자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 메소드죠. 임의의 메소드를 적은 건데 이 메소드의 타입 앞에 public이라고 접근 지어자가 붙었고, 또 이번에는 클래스 앞에 public이라고 접근 지어자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우선 접근 지어자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이와 같이 접두사로서 타입, 뭐 클래스 앞에 접두사로서 앞에 붙여져 사용이 됩니다. 그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접근 지어자는 디폴트 접근 지어자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변수 타입이나 메소드 타입, 클래스 앞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음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디폴트 지어자는 변수 타입이나 메소드 타입, 클래스 앞에 명시적으로 디폴트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즉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를 디폴트 접근 지어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냥 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언할 때가 바로 이 디폴트 지어자가 생략 생략되어서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붙이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히려 이렇게 명시적으로 타입 앞에 디폴트라고 명시적으로 붙여 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폴트 접근 지어자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붙이지 않는 단순히 그냥 타입만 작성하면은 디폴트 지어자가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접근 저자라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역할을 했는데, 그 범위는 이제 클래스 간이거나 패키지 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일단은 글로만 말하면은 클래스 내부와 해당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그림처럼 보면은 이 빨간 네모가 친 게 패키지인데요. 그 패키지 안에 이제 자바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파일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건데, 이게 패키지가 서로 다른 게 패키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는 건 쪼끔 애매할 것 같아서 직접 이 디폴트 접근 지어자가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은 보통 한 자바 파일 안에 클래스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는데, 제가 클래스를 임의로 이 another class.java 파일에서 임의의 클래스를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myClass라고 짓고요. 그냥 클래스만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일단 없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클래스 myClass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는데, 지금 접근 지어자가 몇 클래스 앞에 아무것도 붙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 myClass는
디폴트 접근 저자가 붙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y 클래스는 접근 범위는 디폴트 지어자로 정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이 패키지2라는 패키지 안에 또 새로운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test2라고 짓겠습니다. 여기 test2.java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음 어 여기서 그러면 한번 이 another class.java 파일에서 만들었던 my class라는 클래스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my class는 new my class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패키지 안에 이 another class.java와 이 test2.java 파일은 이 패키지2라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자바 파일이 존재해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test라는 패키지 안에 새로운 또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test3 이라고 짓겠습니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test3 안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another class.java에서 만들었던 이 my class라는 클래스를 한번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lass는 new my class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여기 또 다르게 선언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another class에 만들었던 이 my class를 다른 패키지의 자바 파일에서 이렇게 호출했더니 에러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보면은 my class cannot be resolved to the type, 즉 my class라는 타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my class라는 이 클래스는 이 패키지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테스트라는 패키지 안에서는. 그러나 이 another class에서 만들었던 이 my class라는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이 test2라는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했더니 아무 문제 없이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폴트 접근 지어자는 이렇게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나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소리입니다. 접근이 불가능하다 소리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뭐 호출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호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디폴트가 붙은 접근 제어 이 디폴트 접근 제어가 붙은 뭐 멤버나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나 다시 클래스라고 하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어쨌든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다른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그냥 설명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패키지 2라는 패키지에서 테스트 패키지에 있는 디폴트 대여자로 선언한 마이 클래스를 선언한 상황인데, 디폴트 접근 제어자는 이제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볼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입니다. 자, 퍼블릭은 단어 뜻 그대로 뭐 공공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공으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범위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자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아까 디폴트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멤버 변수 타입, 멤버 메소드 타입, 클래스 앞에 명시적으로 붙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접근 지원자는 허용 범위가 가장 넓은 지원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위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퍼블릭이란 접근 지원자가 붙은 그런 클래스나 멤버 변수나 멤버 메소드 같은 경우는 대개 외부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멤버 이외에는, 즉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사용이 돼야만 하는, 또는 뭐 굳이 접근을 막든 허용하든 상관없는 멤버는 주로 퍼블릭을 써서 사용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생성자도 어쨌든 일종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타입은 없지만 상승자 앞에 반드시 퍼블릭 지어자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의 접근 범위를 보시면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래스에서 보면은, 자, 이 test2라는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test2라는 클래스를 이 test3 다른 패키지에 있는 이 test3에 있는 자바 파일에서 이제 한번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st2는 new test2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간 줄 대 보면은 그 import test2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import를 하면은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mport는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샵 include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프라이베이트 접근 제어자입니다. 이제 접근 제어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한 자바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접근 제어자입니다. 이제 프라이베이트 접근 제어자도
단어 뜻 그대로 뭐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의미로서 공공의 것이 아니라 특정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 그 데이터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정보에 그 데이터에 이 private 제어자를 붙여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여 그 정보에 직접 접근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보 은닉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의 특징 중에 하나인 정보 은닉 기법입니다. 그래서 또 객체 지향의 특징 중 하나인 캡슐화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보 은닉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정보 은닉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자신의 정보, 데이터를 숨기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정보를 숨기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접근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캡슐화입니다. 즉 직접적인 접근을 막되 외부에서 내부의 정보를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 정보를 이제 캡슐 안에 싸서 그 캡슐을 뭐 특정 로직 뭐 알고리즘 같은 것을 캡슐 안에 함께 감싸서 하나로 묶은 뒤에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서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동작을 막아서 데이터를 뭐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에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getter, setter 메소드입니다. getter는 은닉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고 setter는 그 은닉된 데이터를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getter와 setter를 이용해서 그 은닉된 정보를 직접 접근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메소드로 함께 감싸서 캡슐로 감싼 거죠. 함께 감싸서 따로 만들어서 그 메소드를 추출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get와 setter를 사용할 때는 특정한 방향으로 사용이 되도록 그 캡슐 안에 뭐 알고리즘 같은 로직을 감싸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ter와 setter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getter는 get와 setter를 다시 말하자면 은닉된 데이터, 즉 private가 붙은 멤버를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되도록 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아래를 보면은 이제 setter는 mutator라고도 하고 getter를 accessor라고도 합니다. setter는 보통 setter와 getter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소드인데 이제 그 은닉된 데이터를 다루는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ter는 보통 이제 메소드 이름을 지을 때 그 set 하고 그 은닉된 데이터 변수의 이름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private double weight 이걸 예시로 들었는데 이 weight라는 변수를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래서 set weight라고 setter를 만들었고 그래서 getter도 마찬가지로 get 하고 은닉된 그 변수 이름
weight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줍니다. 뭐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터에서는 이 private가 붙은 변수를 변경하려는 값을 이렇게 매기 변수로 받아오고 이 setter 메소드 안에서 그 private가 붙은 멤버 변수에 매기 변수를 받아온 값을 할당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getter는 은닉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private가 붙은 멤버 변수를 이렇게 return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etter의 메소드 타입도 private의 멤버 변수의 타입에 맞게 선언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weight라는 은닉된 데이터 멤버 변수가 더블 타입이니까 이 getter의 return 타입도 더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getter는 이 은닉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만든 setter와 getter를 이제 캡슐화의 의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네모박스에 있는 예제는 아까 접근 지원자 얘기에서 동기 동기에서 얘기했던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예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다시 보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바디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인 weight라는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해서 -100 이라는 값을 할당했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이제 의도치 못한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weight 변수에 정보 은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weight라는 멤버 변수가 private가 일단 붙여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일단 다시 글로 가겠습니다 그냥. 어 자 그래서 이 weight에 직접 접근 아니 이 weight라는 변수에 그 앞에 뭐 이렇게 private라고 앞에 private를 붙여서 이 weight라는 멤버 변수를 정보 은닉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만들고 식으로 이렇게 직접 객체 참조 변수로 점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멤버 변수를 불러오는 게 이런 걸 바로 직접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하면은 private가 붙은 멤버 변수 이렇게 직접 접근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간접적으로 캡슐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와 세터를 만드는데 이 세터에서 이렇게 세터 만들었죠. set weight라는 세터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 weight라는 이 은닉된 멤버 변수를 특정한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이제 로직을 만들 겁니다. 자, 이 특정한 방향이 무엇이냐? 이 이 상황에서는 바로 몸무게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넘겨받은 이제 매기 변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멤버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에러 메시지를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기 변수 new weight라는 변수가 여기 if 문 안에서는 0이 이상일 때 들어오므로 0이 아닐 때는 이 else 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ew weight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 else 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 weight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임자값에 음수값을 줘도 이 weight라는 멤버 변수에는 이렇게 if else 같이 로직을 처리하기 때문에 즉 음수값이 이 weight라는 멤버 변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이제 몸무게는 항상 양수값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실질적으로 말해 보자면 대부분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그 멤버 변수나 메소드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제 보통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베이트로 설정하고 그냥 뭐 로직이 필요 없어도 단순히 그냥 이 슬라이드처럼 단순히 셋하고 단순히 get만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터와 게터를 만들면서 로직이 필요하다면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body 클래스에 weight라는 멤버 변수 앞에 private라는 접근 저지를 붙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이 body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이 P1에 대해서 이제 직접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한다. private가 붙은 멤버 변수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set weight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서 이 인자값으로 60.0 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주면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을 막고 데이터를 캡슐링 이렇게 메소드로 감싸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이고 그 메소드 안에서 이제 특정한 의도대로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그 데이터가 다뤄질 수 있도록 로직을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적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베트의 허용 범위, 접근 허용 범위를 보면은 보시면 다 접근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죠. 이 프라이베이트 멤버가 존재하는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베이트 멤버가 선언된 같은 클래스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 안에서 이제 세터와 게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프라이베이트 멤버를 뭐 가져오거나 설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프로텍티드 접근 제어자인데 사실 이 제어자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텍티드 접근 제어자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제어가 있구나.'라고 생각만 일단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 성속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접근 제어제를 봤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라이베이트와 public 접근 제어제입니다.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진 것은 이제 이 프라이베이트 접근 제어자와 퍼블릭 접근 제어자를 이용해서 실제 예시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weight라는 멤버 변수와 height라는 멤버 변수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생성자죠. 생성자. 클래스 이름과 같은 메소드 이름. 그 생성자 앞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퍼블릭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뭐 안 붙어도 상관없긴 한데 관습적으로 퍼블릭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자 앞에. 특히 바디 이 생성자의 앞에는 프라이베이트가 붙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메인 메소드에서 지금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 말했지만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생성자가 한 번 호출된다고 했는데 이게 프라이베이트라면은 이게 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성자를 호출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성자 앞에는 뭐 붙이지 않거나 뭐 퍼블릭이 붙이는 식으로 합니다. 프라이베이트는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멤버 변수를 퍼블릭으로 설정하면은 이 참조 변수로 직접 접근이 가능해서 이 값에 직접적으로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변수를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단 웨이트의 변수에 대해서 세터만 일단 만들어 놨는데 아까 예시처럼 보시면은 아까와 예시와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프라이빗이 붙은 멤버 변수를 이렇게 직접 접근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세터를 메소드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p1.setWeight에서 인자값으로 57.5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 setWeight라는 메소드에서 57.5라는 값이 이 매개 변수 duWeight의 값에 들어와서 이게 타당한 값인가 이 부분에서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57.5는 양수니까 타당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 weight라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private method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private가 멤버 변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private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private 메소드도 이 같은 클래스 이 내부에서만 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private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서는 쓰이지만 뭐 굳이 외부에서는 쓰이지 않는 뭐 알 필요 없는 메소드일 때 메소드 앞에 private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private 메소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헬퍼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하나의 동작을 도와주는 메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 스퀘어라는 메소드와 sq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설정할 수를 볼 수 있는데 이 프라이빗을 설정하면은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그 만든 객체로 이걸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퀘어와 sqrt라는 메소드는 이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이 퍼블릭 메소드인 getSideC라는 이 메소드 안에서만 이 메소드가 동작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etSideC라는 메소드 안에서 square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여기 또 sqrt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여기서 이제 전체라는 것은 이제 외부 패키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 이제 허용 범위는 이제 퍼블릭이 제일 많이 허용하고 그다음에 프로텍티드가 제일 많이 허용되고 그다음에 디폴트 그다음에 프라이빗 순으로 보다 많은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와 이제 지워자를 두고 어디는 허용되냐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표가 접근 지어자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써 놨지만 이제 살짝 실질적으로 이 접근 저자를 사용할 때 하나의 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예제를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 이제 여러 클래스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바에서는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서는 한 개의 퍼블릭 클래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test3라는 자바 파일 안에서 지금 test3라는 퍼블릭 클래스가 하나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또 여기서 퍼블릭 클래스 뭐 test4라고 선언하면은 에러가 떠요. 보시면은 the public type test4 must be defined in its own file.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퍼블릭 클래스는 자바 파일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퍼블릭 클래스, 이 클래스 이름이 자바 파일과 이름이 같아요. 보시면은 이 test3.java 여기 퍼블릭 클래스 test3 이름이 같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edd.java 보시면은 여기 퍼블릭 클래스 edddd 이름이 똑같죠? 여기에서도 test2.java 여기서도 퍼블릭 클래스 test2 똑같이 another class java에서도 public class another class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public으로 선언된 클래스는 반드시 그 자바 파일과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들었던 지금까지 선언했던 클래스들은 다 이제 디폴트 지어자 클래스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클래스만 썼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선언하면은 그 접근 허용 범위를 보면은 다른 패키지에서는 그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이제 클래스 단위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디서든 클래스를 불러와야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는 퍼블릭 클래스가 하나밖에 선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마다 자바 파일을 생성해서 각 클래스가 퍼블릭이 붙도록 사용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퍼블릭 설정해서 다른 패키지에서도 그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스태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AVM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제 왼쪽 그림처럼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래 JVM이라는 이렇게 네모 박스가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JVM은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 즉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자바를 처음에 컴파일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이렇게 자바 파일을 이렇게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해 주는데 이 바이트 코드를 이제 운영 체제마다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이 JVM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JVM이라는 것은 즉 자바 파일과 운영 체제 OS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훑어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이제 JVM은 이제 운영 체제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를 먼저 할당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자바 컴파일러가 이제 우리가 직접 코딩한 자바 파일을 코드를 읽어서 이 자바 파일 코드를 이제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 줍니다. 이제 이걸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바에는 이제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함께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 이 두 개를 같이 JVM으로 로딩시킵니다. 이 클래스 로더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execution engine이라는 것을 통해서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로딩된 클래스 파일들이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작업한 파일들, 뭐 execution engine으로 코드를 뭐 해석한 그 파일들, 데이터들을 이제 이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아, 이제 실질적인 JVM 메모리 영역에 이 파일들과 데이터들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바로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아인데요. 자,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아스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중에서 세 가지 영역만 살펴볼 겁니다. 네, 첫 번째로 메소드 에어리아입니다. 이 영역은 뭐 클래스 에어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태틱 에어리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과정 중에서 이제 클래스 로더에 의해 전달된 클래스 파일의 정보를 담는 곳인데요, 이곳이. 즉 이제 클래스의 기본적인 뭐 정보, 뭐 어떻게 선언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프로그램 시작 초기에 이제 초기화되는 대상의 정보 등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메소드 에어리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뭐 클래스가 어떻게 선언되는지, 뭐 클래스인지 인터페이스인지, 뭐 타입, 뭐 이름, 뭐 클래스 이름, 뭐 이런 거. 그리고 멤버 변수의 이름, 뭐 어떻게 선언되는지 변수가, 뭐 타입, 뭐 조건 지어자가 있는지, 뭐 어떤 종류인지, 또 메소드 이름이 뭔지, 뭐 리턴 타입이 뭔지, 매개 변수가 있는지 뭐 없는지, 또 이것도 조건 지어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떤 종류인지, 그런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메소드 영역에 저장되는 게 바로 이제 곧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스태틱이 붙은 변수가 아니라 멤버입니다, 멤버. 스태틱 멤버와 상수가 이 메소드 에어리어에 저장됩니다. 이 메소드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 초기에 메모리에 고정적으로 딱 한 번 할당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 영역의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해제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힙 영역입니다. 사실 힙 영역도 많이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냥 힙 영역에는 일단 전에 배웠던 것처럼 뉴 연산자로 생성한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힙 영역에 생성할 수 있는 객체는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메소드 에어리아에 존재하는 클래스들로만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스택 영역으로 얼핏 살펴봤던 영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해 못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줄은 뭐 운영 체제를 알면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스택 자료 구조를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몰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택 영역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택 영역에는 뭐 메소드 정보, 지역 변수, 내일 변수, 분산 중 발생하는 임시 데이터 등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기본 타입 변수는 값이 스택 영역에 직접 할당이 되지만, 참조 타입의 변수는 힙 영역이나 메소드 영역의 객체의 주소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힙 영역에 있는 객체의 주소를 가진다 했죠. 그리고 이제 JVM, 자바 버추얼 머신에는 이제 갈비지 컬렉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갈비지 컬렉터는 이제 JVM 내에서 이제 실행 과정 중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제 JVM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를 관리를 해 주면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제 C 언어의 경우에는 이제 운영 체제 레벨, 즉 쪼끔 로우 레벨 메모리, 즉 메모리 직접 접근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이거와 이 앰퍼센드와 이제 별 연산자 같이 주소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할당받은 메모리, 뭐 이 부분 모르는 사람은 뭐 상관없습니다. 동적 할당하면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프리 함수처럼 명시적으로 해제를 해 줘야 메모리 릭이 발생하지 않죠. 메모리 릭이 지금도 몰라도 되긴 한데 그냥 단순히 '메모리가 없어서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르시면. 그런데 이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OS의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JVM이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그 접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뭐 변수의 주소, 그걸 뭐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JVM은 이 오브젝트들은 이제 힙 영역에 저장되죠. 이 오브젝트가 필요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이 JVM이 알아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를 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뭐냐, 일단은 더 이상 일단은 할당받은, 아까 자바 실행 과정 중에서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받는다 했죠. 그래서 그 할당받은 메모리 안에서 팁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근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힙 영역에서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이제 바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것은, 즉 가비지를 제거하는 작업의 대상은 힙 영역의 오브젝트, 뭐 인스턴스들 중에서 스택에서 도달 불가능한 unreachable 한 연결이 끊긴 그러한 오브젝트입니다. 즉 사용되지 않고 뭐 연결이 끊기고 필요해지지 않은 오브젝트들을 가비지라고 불리고, 이 가비지들은 이전 스레드 봤던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메모리 릭 현상을 방지하면서 메모리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바로 뭐 필요하지 않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는 여기 보시면 이 가베지, 사용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은, 필요해지지 않은 그러한 오브젝트들을 버려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베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영역은 바로 힙 영역입니다. 지금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가베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영역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박스에 두 줄의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이 가베지 컬렉션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가 car이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car1은 new car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이 car1이라는 참조 변수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고 이 new 연산자를 통해서 힙 영역에 인스턴스가 이렇게 메모리 할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로 이 car 인스턴스를 5528 이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car1이라는 참조 변수가 이 car 인스턴스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 줄 car1은 new car 이 car1이라는 참조 변수에 한 번 더 new 연산자를 해서 인스턴스를 할당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복귀하지만 new 연산자는 새로운 힙 인형에서 새로운 주소를 생성하고 이제 그 주소를 여기서 car1이라는 참조 변수에 할당해 준다 했죠. 그리고 할당해 준 그 주소를 바탕으로 이제 그 car1이라는 참조 변수는 이제 힙 영역에 있는 그 인스턴스의 주소를 참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새로운 주소값을 갖는 car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 car1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만들었던 이 car 인스턴스 이 주소 5528이라는 인스턴스는 지금 현재 연결이 끊긴 상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5528이라는 주소값을 가진 이 car 인스턴스를 이제 unreachable object라고 합니다. 즉 이 주소 5528이라는 주소값을 갖는 이 인스턴스가 갈비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연결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스택에서 그 누구도 이 인스턴스에 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는 힙 영역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JVM은 이제 갈비지 컬렉터라는 것을 통해서 필요 없는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제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nreachable 한 오브젝트들은 주기적으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만약에 또 여기서 만약에 이 다음 줄에 이 코드 다음 줄에 이런 식으로 car1은 null 이라고 하면은 이 연결이 끊기고 이 car1이라는 참조 변수는 뭐 어디선가 null을 참조하고 있겠죠. 그래서 car1은 null 이라는 식으로 또 동작을 해도 이 또 여기서 이 주소 9410 이라는 이 car 인스턴스도 연결이 끊겨서 이 인스턴스도 unreachable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도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 이 오브젝트도
가베지 컬렉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자, 이 가베지 컬렉션은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작업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베지 컬렉션의 과정을 마크 앤 스윕이라고 합니다. 마크, 뭔가 찾고 마킹한다, 마킹하고 쓸어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가베지 컬렉션 과정은 이제 처음에 메모리 색 영역에서 모든 변수를 스캔하면서 각 변수가 어떤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는지 찾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캔하면서 reachable 오브젝트, reachable이면은 닿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reachable 오브젝트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서 마킹합니다. 그냥 뭔가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오브젝트를 힙 영역에서 제거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스윕이라고 합니다. 즉 갈베지는 연결되지 않은 unreachable한 오브젝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reachable 오브젝트를 마킹하기 때문에 갈비지가 아닌 것을 마킹하여 그 외의 모든 것, 즉 마킹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이 마크 앤 스윕이라는 과정. 그래서 이 마크 앤 스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참조 변수가 있고 이 힙 영역에는 5 개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3 개가 참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3 개의 오브젝트는 reachable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 개는 unreachable 오브젝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엔 마크를 합니다. 그래서 reachable 오브젝트 이 파란색 배경이 칠해져 있는 이 3 개의 오브젝트를 이제 마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마크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마킹되지 않은 모든 오브젝트들을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지 않은 unreachable한 마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unreachable한 오브젝트 2 개가 가베지 컬렉터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스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스태틱에 대해서 드디어 알아볼 건데 스태틱이 알아보기 전에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전에 JVM과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스태틱에 대해서 쪼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에서 알아봤습니다. JVM과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스태틱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 배웠던 접근 저저처럼 이제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 클래스 앞에 붙는 접두사입니다. 특히 스태틱이 붙은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즉 멤버를 이제 클래스 멤버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멤버를 지칭할 때는 인스턴스 멤버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이 붙은 멤버를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 스태틱이 붙지 않은 멤버를 인스턴스 멤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스태틱은 접근 저저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스태틱 변수, 멤버 변수, 스태틱, 멤버 메소드. 자, 그래서 스태틱이 뭐 하는 놈이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스태틱이 붙은 변수, 즉 클래스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은 각 인스턴스 변수의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맨 처음에 배웠던 이제 클래스를 설명할 때 예시를 들었던 자동차 클래스에서 이제 색상이라는 속성이 존재했죠. 근데 어떤 자동차는 빨간색이고 어떤 자동차는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스턴스 이제 인스턴스 색상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태틱이 붙은 클래스 변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메소드 영역에는 스태틱 멤버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스를 봤을 때. 그래서 이 클래스 멤버의 경우에는 이 메소드 영역의 메모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소드 영역에 있는 클래스 멤버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스턴스라도 같은 곳에 메모리 주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의 값을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메소드 영역에서 어느 하나 예시로 스태틱 변수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또 힙 영역에는 두 개의 인스턴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스턴스 안에는 인스턴스 변수가 각각 따로따로 서로 다른 독립적인 값을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스태틱 변수는 아까 이 메소드 영역에 따로 고정적으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태틱 변수를 이 클래스 안에 선언했다 해도 이 스태틱 변수는 이 메소드 영역에 있는 이 스태틱 변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참조를 하게 돼서 값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에 대해서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보통 일반 자동차는 이제 바퀴가 4 개죠. 이렇게 바퀴의 개수라는 속성값을 모든 자동차 인스턴스가 공유해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색상은 서로 다르게 독립적이지만 자동차 바퀴의 개수 4 개라는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이 메소드 영역에 같은 스태틱 변수 이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이 스태틱 변수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 다른 인스턴스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이 다른 인스턴스에서도 그 변경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자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의 정원은 5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해 봅시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이 do register cours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과목 신청을 시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목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이 과목의 현재 신청 인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과목이 몇 명 신청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과목을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공유하는 변수를 count라는 변수를 설정했고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해야 되는 정보인 현재 신청 인원 정보를 이렇게 static을 붙여서 스태틱 변수로 설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do register course 함수를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만약 신청이 되면은 이 count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이제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보면서 몇 명이 채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바로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실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한번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person 1이라는 사람이 객체를 만들어서 이 person 1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person 1에 과목 신청하는 거죠. do register course. 이 do register course 한 메소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5명 이하면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명 그러니까 정원이 아직 꽉 차지 않았다면은 카운트가 증가하면서 이 "수강 신청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to register course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줄로 "수강 신청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erson 2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이 person 2라는 객체로 또 수강 신청을 하게 돼서 또 마찬가지로 아직 정원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이 person 2라는 사람이 현재 추가 신청 인원을 보고 싶어서 현재 신청 인원을 아까 스태틱 변수인 count 값을 이렇게 호출해서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2명이 수강 신청을 처리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신청 인원은 2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nt라는 스태틱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의 수강 신청 인원은 2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person 3이라는 이제 이름의 객체로 이제 do register course 수강 신청을 했더니 아직 정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person 4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어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원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처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번에는 네 번째 사람이 현재 신청 인원을 보고 싶어서 이 person 4점 count라는 값으로 현재 신청 인원의 값을 출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현재 4 명이 신청했죠. 1 번, 2 번, 3 번, 4 번. 그래서 현재 신청 인원이 4 명이기 때문에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현재 수강 신청 인원은 4 명이라는 것을 출력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사람이죠. 정원이 5 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person 5라는 사람이 수강 신청해서 했으니 이제 수강 신청이 처리되겠죠. 그런데 이제 6번째 사람이 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정원이 5 명인데 5 명이 이미 꽉 찼죠. 지금 5 명이 다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번째 사람이 수강 신청하게 되면은 인원이 꽉 찼다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카운트 값이 현재 5기 때문에 이 if문은 false가 돼서 이 else문으로 오기 때문에 이 출력문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스태틱 멤버는 이제 두 번째로 스태틱이 무한로입니다. 자, 스태틱 멤버는 인스턴스 생성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동적으로 힙 영역에 생성되지만 스태틱 멤버의 경우에는 아까 JVM에서 얘기했듯이 메소드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메소드 영역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초기에 메모리에 딱 한 번 할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 멤버 즉 클래스 멤버는 객체가 생성되기 이전에 생성되기 때문에 특히 클래스의 정보 또한 스태틱 멤버와 함께 메소드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new 연산자로 동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으로 스태틱 멤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래스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의 생성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작,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 시작에서 이제 클래스 멤버가 메소드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근데 인스턴스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인스턴스가 힙 영역에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이 이 클래스 멤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클래스 멤버는 클래스 정보 즉 클래스 이름이 같이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new 연산자로 인스턴스화 하지 않고도 오직 클래스 이름만으로도 클래스 멤버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이 붙은 멤버를 클래스 멤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인스턴스 생성 없이 바로 클래스 이름만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멤버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인스턴스 멤버는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 방법은 이렇게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 변수,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수강 신청 클래스에서 예시를 봤을 때 이제 메인에서 이 스태틱이 붙은 멤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예제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아까 그 자바 콜스라는 클래스에서 하나의 메소드만 더 추가했는데요. 바로 이 current count 즉 현재 수강 신청 인원의 정보를 보여주는 스태틱 메소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콜스에 존재하는 스태틱 멤버는 총 2개죠. 이 count라는 클래스 변수, 이제 current count라고 하는 클래스 메소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전스에도 봤던 것처럼 이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에서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만든 참조 변수로 뭐 변수나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런데 이 스태틱이 붙은 클래스 멤버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클래스 이름이 자바 콜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자바 course.count 자바 course.current_count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2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 카운트 값은 2가 되고 또 이 current count라는 메소드 또한 이 자바 course.count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똑같이 2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이 붙은 멤버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객체를 생성하면은 힙 영역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아까도 이제 생성되는 시점을 얘기했지만 이제 힙 영역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은 이미 스태틱 멤버는 그전에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this 키워드를 배웠었죠. 예, this 키워드는 객체, 자기 자신이라고 했었는데 자 스태틱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유한다 했죠, 인스턴스끼리.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his도 엄연히 가상의 인스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에서도 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접근할 수 있다 해서 이 this로도 마찬가지로 이 스태틱 멤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마찬가지로 권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엔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용어를 다시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이 붙은 멤버를 클래스 멤버라고 하고 스태틱이 붙지 않은 멤버를 인스턴스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예시를 보여줄 건데 보시면은 스태틱이 붙지 않은 이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고요. 스태틱이 붙은 이 멤버 변수를 클래스 변수라고 하고 스태틱이 붙지 않은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를 클래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이 타이틀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인스턴스 멤버와 클래스 멤버가 존재하는 시점에 라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관점. 자, 인스턴스 멤버가 언제 존재하냐? 클래스 멤버가 언제 존재하냐? 그거에 대한 관점입니다. 야, 아까도 말했지만 클래스 멤버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 클래스의 정보와 함께 메소드 영역에 저장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객체, 즉 인스턴스 멤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간에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멤버가 만들어진 시점, 존재하는 시점에는 인스턴스 멤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스 멤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사용할 수 없겠죠. 즉 메소드 영역에서 클래스와 클래스 멤버가 메소드 영역에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 더 빠르거나 같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스 멤버가 존재하는 시점에는 인스턴스 멤버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애매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용을 불가하도록 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스태틱이 붙었죠. 이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이전 슬라이드에 봤던 것처럼 이 non static var이라는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스태틱이 붙지 않았죠. 그래서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이 인스턴스 변수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반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인스턴스 메소드 안에서는 클래스 멤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인스턴스 멤버가 만들어질 시점에는 클래스 멤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클래스 멤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스태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소드는 이 non static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non static 메소드 즉 인스턴스 메소드 안에서 이 static var 이 static var는 스태틱 변수입니다. 클래스 변수인데 이 클래스 변수를 이 인스턴스 메소드 안에서 불러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러가 뭐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무방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클래스 멤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그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멤버를 접근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이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이죠.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이 스태틱 메소드는 my 클래스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my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만든 객체를 통해서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 변수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에러가 없이 잘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클래스 메소드 안에 객체를 생성하면은 클래스 메소드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시점과 인스턴스 멤버가 이제 힙 인력에 생성되는 시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생성한 참조 변수를 통해 인스턴스 멤버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 간의 참조 호출 관계를 보면은 이제 클래스 멤버 안에서는 클래스 멤버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죠. 클래스 멤버는 멤버 즉 스태틱이 붙은 멤버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메소드 입력이 같이 저장된다 했으니까 같은 시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인스턴스 멤버도 똑같겠죠. 같은 시점에 생성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스턴스 멤버에서 클래스 멤버를 호출할 때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클래스 멤버는 초기에 생성되지만 인스턴스 멤버는 뭐 늦게 생성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멤버가 생성될 즈음에는 클래스 멤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클래스 멤버에서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 멤버가 생성될 즈음에는 인스턴스 멤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 아래 그림처럼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그 참조 변수로 인스턴스 멤버를 뭐 호출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인데 자 보시면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이 public void instance 메소드 1 이거는 인스턴스 메소드겠죠? 자 public static void static 메소드 1 이거는 클래스 메소드겠죠? 자 public void instance 메소드 2 이것도 인스턴스 메소드겠죠? 근데 이 인스턴스 메소드 즉 이 인스턴스 메소드 2라는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이 인스턴스 메소드 1 즉 인스턴스 메소드 안에서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태인데요. 에러 없이 호출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스태틱 메소드 1을 즉 클래스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 안에서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호출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스태틱이 붙었죠. 자 스태틱 메소드 2는 클래스 메소드겠죠.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이 인스턴스 메소드 1이라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자 말했지만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클래스 본인 클래스를 생성해서 그 생성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 메소드 1을 호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무방 없이 무방하게 이 인스턴스 메소드를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애매한 것이 이제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보통 인스턴스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지 않는 로직을 짭니다, 주로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메소드를 만드는데 메소드 안에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보통 스태틱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소드 안에 뭐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스태틱을 거의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예시를 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예시를 든 건데 이거는 한번 따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비슷한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의 특이사항 중 또 한 가지인 게 스태틱 멤버는 갈베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정보와 스태틱 멤버는 메소드 영역에 생성되고 이제 유유 연산자를 통해 생성된 인스턴스는 힙 영역에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JVM 안에서는 주기적으로 갈베지 컬렉터를 통해서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아까 내용을 복 복귀하기 위해서 자 갈베지 컬렉터의 관리 대상은 어느 영역이라고 했죠? 질문하겠습니다. 갈베지 컬렉터의 관리 대상은 어느 영역입니까?
채팅창에 아시는 분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답이 다들 없으시네요. 아까 제가 JVM 가비지 컬렉터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했죠. 그게 바로 가비지 컬렉터의 관리 대상 영역인데요. 자, 가비지 컬렉터의 관리 대상 영역은 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힙 영역의 메모리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태틱의 멤버의 경우에는 메소드 영역에 존재하죠. 그 때문에 이 스태틱 멤버는 가비지 컬렉터의 관리 영역밖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소드 영역은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메모리가 해지게 되는데, 즉 메소드 영역은 메모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힙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에서 중간중간 뭐 필요하지 않은 오브젝트들을 메모리에서 해제시켜 주지만, 메소드 영역은 계속 고정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 메모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 키워드를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면은, 이 스태틱 키워드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 할당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론일 뿐, 스태틱을 뭐 몇천 개, 몇만 개를 써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면 이제 진짜로 시스템 퍼포먼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요약을 이제 표로 정리해 놨는데, 다시 보면은 스태틱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태틱 멤버는 인스턴스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내에서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태틱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스태틱은 네 것 내 것이 없죠. 서로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디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자,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와 같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자, 스태틱 멤버는 힙 영역이 아니라 메소드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멤버는 메소드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즉 메모리가 중간중간 회수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스태틱을 대용량, 뭐
거대한 메모리를 잡아먹도록 사용하면은 시스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사실 오늘은 실습을 안 했었는데 사실 내용이 많아 가지고 못 끝낼 것 같아서 실습을 안 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았네요. 인제 이러한 예제들 이제 예제들을 혹시 스스로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해 봐서 감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PPT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 안 되거나 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